안녕하세요. 범죄학 개론 2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벤담을 오늘 보겠는데요. 벤담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학자들과 또한 이 시간에 이제 벤담에 대해서 보면 벤담은 영국의 법학자입니다. 또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제레미 벤담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범죄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시 행위를 자유의지와 쾌락주의적 계산의 결과, 자유의지도 필요하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어,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18세기 초에 런던에서는 사형은 6주에 한 번씩 집행되었습니다. 6주에 한 번씩이면 한 달 보름 정도의 사형이 이제 런던에 집행되어 있는데 매년 한 번 사형을 집행할 때마다 5명에서 15명의 사형수들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당연하죠. 사람 보는 데서.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을 구체화한 법률학자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를 했죠. 이 공리주의라는 원리를 전면에 두고 범죄 없는 사회 실현시키기 위해 형법을 좀 개정을 하자. 최대 다수 많은 사람 행복을 위해서 형법을 개정을 하자. 범죄 없는 사회. 형벌의 목적은 사람을 개선하고 격리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떤 효과적인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형벌로 근거 없는 형벌, 너무 형벌이 부당하다, 근거가 없다, 또 효과성이 없다, 어떤 형벌이 너무 높다, 이런 불필요한 형벌을 지적을 했죠. 벤담은 공리주의적 형벌관에 입각하여 파놉티콘이라는 감옥 건축 양식을 고안했다. 파놉티콘, 감옥을 이렇게 만들자. 현재 감옥이 그냥 사람만 가두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감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분리, 개선, 격리를 시키자. 형벌 기준으로는 관대성, 또 우수하게 잘 처벌을 하고 경제성을 제시했으며 벤담이 주장 중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구체화된 죄형 법정주의, 죄와 벌, 죄형 균형, 신분형법, 신분에 따라 형법을 달리하는 것. 가난한 사람은 잔인하게 처벌하고 신분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이 신분에 있는 사람만, 신분이 미쳐가는 사람만 처벌이 되겠죠. 처벌. 나머지는 처벌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인간관에 따른 형벌 인도주의, 형사 절차의 정당화 이런 거를 주장했는데 벤담도 되게 이 시대의 형법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과 철학이 분명했죠. 자, 제가 볼 때는 제레미 벤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기원하고요.
벤담은 1748년 중류층의 토리당 지지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법률가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도로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게 되었고 4살 때부터 그리스어와 라틴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4살 때부터 보면 되게 빠르죠. 그리스어와 라틴어. 벤담은 성격이 상당히 조숙한 편이어서 이미 5살 될 무렵부터 철학자라는 애칭을 얻었지만 일상적인 교우, 친구 관계도 맺지 못하고 공부에만 매달려 했던 어린 시절을 매우 끔찍했던 시기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7살에 웨스트 민스터 스쿨 입학한 거는 12살 때, 12살이면 거의 갓 초등학교 지금 학생이죠. 옥스퍼드에 입학을 허가받았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여전히 정상적인 교우 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특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국 국교회의 기본 신조 39조를 맹세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이는 한편으로 여기서 종교에 대한 강렬한 반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청교도 신앙이죠. 1763년 학사를 취득한 벤담은 1766년 18살에 그의 최초의 저작이라 할 수 있는 정치론 단면, 이 정치론 단면을 저술한 일을 계기로 셀본 병역이 발탁되면서 사회적 명성을 얻게 된 그는 1769년 21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업으로서 변호사 업무를 너무 싫어했으며 변호사는 무의미하고 돈이 많이 드는 소송만 부추기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소송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은 의사들이 환자가 건강해지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벤담은 당시의 법률은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구태의연하고 비합리적이다. 벤담은 변호사보다 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데 더욱 몰두하게 됩니다. 이후 벤담은 1780년 중반까지 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왜 도덕이 생겼고 입법을 어떻게 하는가, 법률론 일반, 이거를 탈고합니다. 특히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소설은 프랑스 대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802년 미라보 문화에 있던 프랑스인 듀몽이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벤담이 파리 명예 시민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영국 국민인데 파리의 명예 시민이 되었죠. 이후에도 벤담은 그 덕분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나폴레옹 법전에 이용되는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교도소 개혁의 일환으로 아까 파놉티콘 했죠. 파놉티콘 별표. 파놉티콘 이 원형 과목, 둥근 원형 과목을 고안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벤담입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그는 말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1809년 정신적 운동지인 제임스 밀
만나 각종 법률 개정 운동을 몰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평론인을 간행이나 그의 그리스 독립전쟁에 일정 재산을 기부하기도 했던 그는 1832년 그가 말년에 심혈을 기울였던 의회 개혁 운동이 주요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이틀 전에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비서였던 보링의 품에서 만족한 웃음을 띠면서 자는 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그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벤담. 벤담의 어떤 인생을 우리가 봤죠, 그죠? 벤담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영국 그 법률 문제, 프랑스 법률, 또 감옥 개혁, 또 선거법 개혁,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그의 인생을 잘 살았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페스탈로치 한번 볼까요?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는 어떤 사람일까요? 페스탈로치는 사생아 방지를 위한 미혼모 처벌 규정이 오히려 미혼모가 영아란 거는 산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걸 영아랍니다. 영아 다음 단계는 유아가 있거든요. 유아. 이 영아를 사람으로 보죠. 우리 형법은 진통설과 분만설, 진통과 분만이 있으면 영아라고 봅니다. 이 미혼모가 막 낳은 영아를 살해하게 만들고, 즉 미혼모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아이를 흥분 상태에서 죽이기 때문에 임의적 감경 사유가 됩니다. 오히려 가혹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페스탈로치는 주장했습니다. 페스탈로치 한번 살펴봤는데요. 페스탈로치는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 요한은 페스탈로치가 9살 되던 해에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와 홀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따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는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15살에 15살이면 중학교 한 1, 2학년? 취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성직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루소의 저서를 읽고 개인적인 자유와 이상, 순수한 생활, 광범위한 인본주의적 영향을 강하게 받아 신학을 포기하고 법률을 공부하여 실제적인 사회의 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 개혁을 하는데 이 법률가들은 늘 앞장을 서죠, 그죠? 역시 페스탈로치도 벤담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공부한 법률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혁신적 관점은 좌절되고 정치적 활동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교육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1771년 페스탈로치는 새로운 집으로 옮겨 정착했는데 그것은 노이호프라고 불렀습니다.
1774년에 이 집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집으로 제공하면서 아이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최소한 최소한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청소년들을 선도를 많이 했네요. 그죠? 노이호프의 실험은 대정난으로 6년 뒤 문을 닫았지만 페스탈로치가 벌인 노이호프 교육과 교육 사상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이호프 빈민학교의 좌절과 재정난 속에서 페스탈로치는 저술에 몰두하였습니다. 1798년 스탄스의 고아를 위한 학교를 세우고 1799년에 브루크도르프의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그 페스탈로치를 보면 빈민 아이들을 위한 그 페스탈로치가 홀 어머니와 할아버지 밑에 컸기 때문에 되게 법공부도 하고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그 청소년들 학교를 세우고 또 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1804년 유베르동의 실험학교를 하는 등 빈민들 아이들 위해서 많이 어, 살았던 것을 참 보죠. 페스탈로치의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되게 좀 존경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네요. 유베르동은 그때 국제적으로 교육혁신의 중심지가 되었고 1799년 헤르바르트가 방문하였고 프레벨도 페스탈로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시기에 쓴 글이 게르트 루트는 어떻게 하여 아이를 가르쳤는가? 게르트 루트는 어떻게 하여 아이를 가르쳤는가? 자신에 대한 질문 같아요. 이 학교는 1803년에 폐쇄되었지만 장소를 이베르도로 옮겨 1805년에 다시 열었습니다. 이후 그가 죽기까지 20년간 이 학교는 유럽 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19세기 이전에 이미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고 어린이 교육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야, 이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봤다. 되게 존경스러워요. 과연 오늘날 시대의 이 어린이들, 초, 중, 고, 대학 많은 사람들을 인격체로 간주하고 조건 없는 사랑. 저도 한번 그 제 자신이 돌아봐야입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했나.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페스탈로치가 보인 아이들과의 공감 자세,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느끼는 오늘날에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본 접근 방법으로 중요하다. 페스탈로치의 이런 아이들과의 공감하고 인격적인 모습 되게 존경합니다. 자, 하워드를 한번 볼게요. 하워드라는 인물. 여러분, 교수님, 오늘 그 학자들이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여러분이 범죄학 개론의 시작과 끝은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어떤 것을 요구했고 무엇을 원하는가. 시작과 끝은 학자들을 알아가는 게 범죄학 개론의 8, 90%? 자, 하워드. 암스테르담 노역장을 통해
감옥개혁을 주장했다. 감옥개혁은 아까 벤담이죠. 자, 감옥은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위생적인 구금 시설이어야 한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 같죠.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된다. 죄수를 죄질, 성별, 남자냐 여자냐, 나이에 따라서 구별해야 한다. 저도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도 느끼지만 죄수들은 철저하게 종류별로, 나이별로, 성별로, 형태별로 구별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다 배우죠. 못된 거를 다 배우고 학습하고 해서 나올 때는 더 악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요, 분리. 그리고 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노동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하고 이 하워드가 오늘날 어떤 감옥 개혁을 벤담이 감옥을 주장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하워드는 이 감옥에 대한 새로운 어떤 운영 그런 걸 강조를 한 걸로 되죠, 그죠? 자, 실증주의 범죄학 좀 공부해 볼게요. 실증주의 범죄학 배경 볼게요. 19세기 후반에 얼마 안 됐죠, 그죠? 실증주의 범죄학이 등장해 이 고전학파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과거는 현장과 현실과 다르다. 재산범죄 급증에 따른 누범자들이 지금 누범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같은 범죄, 누범이 되는 거죠. 재범, 소년 범죄자 출현. 이 소년들이 옛날에는 착한 줄 알았더니 범죄를 많이 일으킵니다. 또 재범자, 또 범죄를 계속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누범이란 거는 전과죠. 전과자들이 양산되고 그 배경으로 적용했다. 실증주의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제한된다. 단순하게 인간의 이성만 있는 게 아니다.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는 범죄인 결정주의 근간을 두고 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전에 그렇게 만든 원인, 왜 범죄가 생겼는지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하며 이후에 교정 및 교화의 방법을 통해서 그 범죄자의 이성을 제한한다. 이성을 제한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 다음 사회에 복귀시켜야 된다. 되게 타당한 얘기도 많죠, 그죠? 그 사람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개선해서 복귀시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증주의 범죄학의 목적은 뭐를 찾는데? 원인. 발표. 실증주의 범죄학의 목표는 뭐를 찾는데 목표가 있다? 범죄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범죄 원인을 다시는 재범이나 누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뭐한다? 실증주의는 범죄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 다시 한 번만 물을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짚고 갈게요. 실증주의 범죄의 목표는 뭐가 있다? 범죄 원인을 뭐한다? 제거한다. 왜? 다시는 재범, 누범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는 범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뭐한다? 범죄 원인을 제거한다. 꼭 해야 됩니다. 실증주의 학파의 정말 중요한 학파, 롬브루소. 롬브루소라는 인물이 뭐냐? 자, 범죄 원인을 지금 우리 연구하죠. 실증주의가 범죄 원인. 그러면 궁금하죠. 롬브루소는 어떤 범죄 원인을 주장했을까? 범죄 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 설명에 대한 롬브루소의 관심은 롬브루소, 롬브루소라고도 하고 하는데 롬브루소로 할게요. 롬브루소. 그가 다양한 군사기지에서 군의관, 군대 의사 복무했던 1859년과 1863년 사이에 발전했습니다. 몇 년, 이 사이는 몇 년이죠? 한 4년? 이 기간 동안 그는 크레딘병이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 부족, 갑상선 호르몬 분비 부족, 페라그라그병, 페라그라병은 찾아보니까 피부병 일종입니다. 이와 같은 질병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고 페라그라병이 폭력과 살인을 야기하는 정신적 또 신체적 결함이 된다는 사고를 발전시켰다. 즉 페라그라병이나 코렌틴병에 있는 자가 폭력과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범죄자를 진화 과정의 초기 형태로 역행하는 격세유전. 자, 범죄자를 진화 과정, 태어날 때부터 진화한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진화한다. 그 다음에 격세. 격세라는 것은 세상의 이 격단위로 유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유전이 자손에게 있는 자손인 손자에게 이렇게 유전이 되는 거죠. 유전. 자, 범죄자는 진화하는 과정의 초기 진화하고 범죄자는 진화한다. 진화라는 거는 하나하나 좋아진다는 건데 자, 이 격세 유전을 가지고 조금씩 진화한다. 그래서 유전적 요소가 있다. 이 뜻이죠. 유전이 된다. 롬브루소는 유별나게 큰 귀, 경사진 이마, 과도하게 긴 팔, 과도하게 긴 팔, 과도하게 긴 팔, 움푹 들어간 턱, 삐뚤어진 코, 움푹 들어간 턱. 범죄자에게 발견된 신체적 특징을 알고있다. 고릴라 같죠, 고릴라. 자, 감옥 및 정신병원 의사인 법학자
롬브루소의 생리적, 태어날 생, 원래, 즉 태어나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진화하는, 유전하는 범죄자설, 즉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요소가 이어진다. 생리적 범죄자설은 인체 측정, 사람 몸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범죄자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기본으로 개별적으로 이 범죄자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기본으로 생례형 범죄자의 존재를 실정하고 있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원인을 강조하고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느냐. 롬브로서는 유인원 형태가 고릴라나 유인원 형태가 범죄를 저지른다. 긴 팔, 큰 귀, 움푹 들어간 턱, 이마에 경사진 이마, 어떤 그 유인원 형태의 이런 사람이 범죄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